자, 이제 위원님이 쓰신 책 좀 이렇게 내용 보면서 네. 화장품 공부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화장품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이 내용이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우선 이제 투자자들 이해 돕기 위해서 네. 여쭤보는 건데요. 화장품은 어떻게 뭐 분류를 합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그렇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뭐 원료로 구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가격대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용도로 구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화장품 종류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화장품의 종류는 뭐 많죠. 그러니까는 기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로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에센스도 있고, 그다음에 스킨도 있고요. 그다음에 립스틱 같은 경우도 색조인가요? 있고, 그렇죠. 색조죠. 예. 그리고 뭐 아이섀도우 같은 것들도 있고. 예. 이제 크게 보면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그렇게 나누게 되죠. 가격 종류, 가격대별로는 또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합니까? 가격은 아무래도 기초 화장품이 좀 더 높고요. 물론 이제 기초도 고가 럭셔리가 있고 중저가가 있고 색조 같은 경우에도 뭐 맥이나 바비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나스 같은 이런 브랜드들은 굉장히 높고 예. 다른 브랜드는 뭐 낮은 게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기초 화장품이 조금 더 고가고 색조 화장품이 좀 더 낮죠. 예.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K-팝 하면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BTS 이렇게 떠오르는데 K-뷰티 하면은 뭐가 딱 손에 안 잡혀요. 이 K-뷰티는 뭐라고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은? 그게 사실 지금 맹점이죠. 과제죠. 그러니까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에 예. 프랑스 화장품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오르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로레알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나라보다도 오히려 브랜드 이름이 먼저 떠올라요. 미국 화장품 하면 그냥 에스테로도 딱 떠오르고, 그다음에 일본 화장품 하면 그냥 시세이도 바로 등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K-뷰티 하면 아모레퍼스픽 약간 달라요. 예.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K-뷰티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하면 뭐 정체성이라고 하면 좀 못하고요. 경쟁력이라고 하게 되면 혁신적인 카테고리로 저희가 꼽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은 광고 같은 거 이렇게 디오르나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이 한 가지로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예. 토탈 솔루션이거든요. 근데 한국의 K-뷰티는 화장품은 가장 큰 장점이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이제 보게 되면은 정말 그 다양한 카테고리를 통해서 맞춤형 화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예. 그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가성비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다른 화장품에서는 다른 나라의 화장품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재밌는 그런 제형들이 많이 있고, 예.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을 뭐 스틱으로 만든다든지, 선크림도 아마 써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손으로 사람도 많이 그렇죠. 바르잖아요. 선스틱으로 하거든요. 예. 저도 이제 테니스 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참 유용하게 잘 예. 썼습니다. 그게 2018년에 뭐 이렇게 팔렸다고. 손에 안 묻으니까. 그렇죠. 손에 안 묻으니까 엄청 좋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혁신적인 카테고리들을 한국만 유독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게. 예. 예. 그래서 그게 K-뷰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히는데, 근데 아모레퍼스픽 하면은 이제 설화수 떠오르잖아요, 일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좀 맞지 않죠. 그러니까 K-뷰티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나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상품이 없다는 게 지금 K-뷰티로서는 조금 좀 아쉬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책에도 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원 브랜드 샵. 네. 사실 길거리 가다 보면 정말 많이 보였었는데 요새 부쩍 준 것 같아요. 보면 잘 안 보여요. 이게 뭐 의미하는 건 뭡니까? 뭐 대체 세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유행이 다 가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2003년부터 2010년 초반기까지는 원 브랜드 샵의 그냥 성장기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어요. 예. 그 전까지 2003년 전까지는 브랜드 업체들이 생산 시설을 직접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생산 시설을 갖지 않아도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담이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미샤, 더 페이스샵 이런 브랜드들이 막 치고 올라왔죠. 이제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그런 화장품 시장이 한국 화장품 시장이 됐어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로레알의 회장이 1년에 한 번씩 꼭 명동에 와서 글로벌 트렌드를 확인하고 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게 고인물이 섞여 돼 있잖아요. 원 브랜드 샵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서 이제 그네들만의 경쟁이 됐지
새로운 브랜드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에. 오프라인 점포를 다 갖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국내 신규 브랜드들이 힘들었고, 나오기가 힘들었고, 홈쇼핑 정도가 그나마 탈출구였고, 예. 이제 그거를 빵 해소시켜준 게 중국인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 물밀듯이 들어갔던 거죠. 근데 아무튼 간에 한국에서는 그랬었는데, 그게 온라인 벤처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그런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밀려드니까, 기존의 원브랜드 샵 브랜드들이 도태되는 거죠. 멀티 브랜드 샵이라고 그럽니까? 근데 올리브영은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지나다니다 보면 막 숫자가 계속 늘어나던데 이게 뭐 올리브영 같은 멀티 브랜드 숍이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소비자의 니즈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갔다고 봐야죠. 예. 원브랜드 샵이 너무 오랫동안 그 패권을 잡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인물은 좀 섞여 돼 있고 소비자의 니즈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또 다양한 니즈가 있고 예. 그런 것들을 H&B 채널하고 온라인 채널이 충족시켜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 15년에 H&B하고 이제 온라인 채널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은 했는데 반만 맞았어요. 그러니까 H&B가 크다가 말았어요. 지금 거의 정체입니다. 왜 그랬죠? 왜 그러냐면 온라인이 너무 커져서. 그러니까 두 개가 둘 다 멀티 브랜드 샵 개념이잖아요. 예. 여러 브랜드들을 판매하는 채널인데 온라인 채널이 너무 성장하다 보니까 H&B 시장은 성장을 하다가 좀 정체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영도 지금 점포가 증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 책 보면은 이제 세계 1위 화장품 회사는 로레알 아닙니까? 이 로레알하고 아모레퍼시픽을 이 비교한 별도의 장이 있어요. 이걸 별도 장으로 쓰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전달하고 싶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렇게 쓰신 겁니까? 전략 차이가 어떻게 이제 회사의 방향성을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예. 중국 소비가 커지고 있는 거 똑같은 환경인 거고 그리고 온라인 벤처 시대가 도래한 것도 똑같은 사업 환경이거든요. 아모레나 로레알이나. 예. 그런데 로레알은 그런 걸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승승장구한 반면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벤처 시대에 오히려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받아서 사세가 많이 기울었거든요. 예. 그런 거를 비교하면 좀 더 다가오죠. 아, 이게 정책의 차이가 어떤 변화를 낳는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중저가 브랜드들이 다 밀려났거든요. 그 글로벌 브랜드나 뭐 한국 브랜드나 예. 로컬 브랜드가 크고 있으니까. 근데 로레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중저가가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의 로컬 브랜드 마스크팩 1등하는 MG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예. 그걸 인수했거든요. 아.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중저가를 성공했고 그리고 중저가 라인업 전체가 성장을 참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M&A 했거든요. 될 만한 브랜드들을 다 M&A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온라인 벤처 시대가 로레알한테는 오히려 기회였죠. 아모레퍼시픽한테는 굉장한 그 모험이었고 그리고 풍파였는데 로레알한테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해서 사세를 키울 수 있는 배경이 됐죠.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 좀 와닿는 게 있죠. 참 M&A를 잘 활용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약간 순환 참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유통력이 자신이 없으니까 예. M&A를 조금 저하게 되는 거고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유통망이 엄청나게 이미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300억짜리 브랜드 하나 인수해서 3천억 브랜드로 만드는 거는 뭐 그다지 뭐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전 세계 얼타뷰티나 세포라에 뭐 다 깔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그런 게 힘들다 보니까 조금 더 검증된 브랜드를 M&A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고르다 보니까 뺏기고 그런 좋은 브랜드들은 이미 M&A가 된 거죠. 예. 뭐 유니레버나 뭐 에스티로더나 로레알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순환 참조처럼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ODM 업체들의 무서운 성장세, 뭐 앞으로도 계속 될 걸로 보십니까? 중국이 일단 중요한데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따라오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하나의 성체제잖아요. 예. 그래서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로컬 업체들한테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건 뭐 순전히 인력으로 하는 그 제조인 거고 뭐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내용물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카테고리 측면이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프리미엄급으로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코스맥스처럼 그 양질의 퀄리티를 가지고서 한 500개의 라인업을 한꺼번에 확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더 시장 대비해서 코스맥스나 코엘마의 성장률이 더 올라가고 있죠. 예. 점점 더 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사업들을 또 인수를 했잖아요. 그 콜마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 법인을 비롯해서 2개, 그리고 코스맥스도 USA 법인, 뉴월드 법인에서 2개 이렇게 인수를 했는데, 그게 뭐 지금 지난해까지는 좀 힘들었지만 대체로 다 그 리셋이 좀 완료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미국 사업을 미국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남미까지도 더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메스는 또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이 기후가 다르면 좀 진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되게 습하잖아요. 화장품 성질이 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의 그 처방전을 가지고서는 하나의 제형 가지고서 진출하기가 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맞는 화장품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ODM이 그쪽에서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상당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코스메스나 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세를 지금 늘리고 있는,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부자재나 뭐 용기 업체들, 여기도 이제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볼 대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의외로 뭐 진입 장벽이 좀 높다고 이 책에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네네. 현재 뭐 이런 업체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연우나 펌텍 코리아, 그 다음에 삼화 정도가 아마 3강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로 이제 매출 규모 500억 내외 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매출 규모는 작은데, 근데 입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은 원가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한 10% 이하로 차지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뭔가 에센스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내용물이 한 5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료 시장이 되게 작아요. 그리고 부자재가 이제 한 10,000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공장의 뭐 수도 광열비, 또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또 한 10,000원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25%가 원가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연우나 펌텍코리아나 매출 규모가 뭐 그렇게 크지가 않죠. 뭐 2천억 조금 넘는 수준인데, 그래도 그네들이 일으키는 그 매출은 2조 원이 훨씬 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럭셔리 쪽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근데 이 용기가,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물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컴플레인 하지 않습니다. 내용물, 뭐 크림을 발랐는데, 로션을 발랐는데, 근데 피부에서 약간 발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발진이 생기면 이거는 내 피부가 뭔가 좀 특이해서 그런 걸 거라고 넘어가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이건 이미 테스트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테스트가 내 피부가 조금 다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 크림 용기를 이렇게 따다가 만약에 깨졌어요. 용기가. 그러면 이건 내가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용기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컴플레인이 굉장히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량을 다 뭐 회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브랜드 업체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이 된 이제 큰 회사들한테 발주를 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리고 용기 안에도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이제 들어가 있단 말이죠. 특허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요? 연우나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0개 정도만 이렇게 특허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기술 기업이군요. 그렇죠. 디스펜서 펌프 같은 경우에는 90년대까지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했습니다. 그걸 이제 기중현 그 연우의 그 대표가 거기 오타쿠처럼 막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국산화 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이렇게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는 막 그런 그 내용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공기에서 완전히 차폐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한 또 기술력이죠. 그래서 에어리스 펌프라든지 막 이런 것들 막 나오거든요. 중국이나 제가 이제 북한 쪽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단둥. 이제 신의주 접경 지역이잖아요. 거기 이제 북한 화장품이 팔리는데, 그런 좀 후진국들의 그 용기를 보게 되면 이게 펌핑을 하게 되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리고 뚜껑을 잡아서 들면 뚜껑만 들리고, 헐거워가지고서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북한이란 나라가 미사일을 해체해가지고서는 다시 재조립해가지고서 기술 진전시키고 막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달된 나라들이 의외로 생활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한국은 100% 내재화를 시켰습니다. 오히려 수출하고 있죠. 기술이 아주 좋아서. 원료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 성분이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스코 같은 그런 화학 기업들 있잖아요. 듀폰 같은 그런 회사들에서 수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입 비중이 높은데 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다 100% 자체 조달하고 또 외국에서 수요가 좋아서 한 30-40%는 또 수출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업의 규모가 글로벌리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K뷰티의 가장 큰 결점,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K뷰티의 가장 큰 결점하면은 뭐 글로벌 유통 능력 부족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해결책은 또 뭐 어떤 겁니까? 아무래나 LG나 이제 대기업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조금 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중국에 진출할 때 처음에 뭐 없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그냥 서경배 회장님이 컨설팅에서 다 반대하는데도 그냥 나갔습니다. 그때 심양에서 이제 상해 진출할 때 심양에서 그냥 조선족들 거기 많이 있잖아요. 예. 북쪽에 뭐 그런 분들 수요를 해가지고서 그냥 작고 쏠쏠하게 그냥 매출 일으키자 뭐 이런 정책이 대부분의 여론이었는데 서경배 회장이 과감하게 컨설팅에서 반대하는데도 우리가 중국 시장을 정말 제대로 먹기 위해서는 상해에 진출해야 된다. 네. 반대를 무릅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조 3천, 5천 막 이렇게 매출을 기록하게 됐고 중국에서 대표적인 이제 한방 브랜드 막 이렇게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소비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었지만 이제 그런 도전 정신이 좀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도 한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 만족하지 말고 잘못하면은 중국 시장도 오히려 위태해질 수가 있다.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화장품을 앞으로 계속 사겠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이 중국에서 그래도 캐시가 나오고 이럴 때가 상당히 새로운 시도를 또 해야 되는, 도전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죠. 이게 이제 책의 뭐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한국 화장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뭐 어떤 게 필요한 겁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역량은 대단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산업의 역량이 글로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떨어져 있다라고는 생각하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예.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술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산업의 역량은 출중하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전 세계에서 화장품 제일 까다롭다고 저희가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면서 역량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고, 계속 연간 새로운 히트 상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역동성은 뭐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문제는 그거를 해외로 뻗게 할 수 있는 그런 교량이 없다, 다리가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모레퍼스픽이나 LG 생활건강이 그런 다리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벤처 브랜드들이 얼마나 더 많이 생겨나겠어요. 네. 벤처 브랜드들의 가장 큰 한계는 사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졌을 때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야 그냥 매출이 잘 일어나겠지만 나중에 사업 규모를 키우게 되면 조직, 인사, 재무, 법도 좀 알아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조건들이 갖춰져야지 한 단계 또 사업 규모가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는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벤처 브랜드 대표들이 뭐 만나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 거는. 제가 제품 개발은 자신이 있는데 그런 건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품력만 좋으면 좋은 가격에 M&A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그 희망을 갖게 되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창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스타일란다가 M&A가 됐을 때 엄청나게 벤처붐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때 막 비싸게 팔리죠? 6천억에. 예, 그래서 그 동대문에서 그냥 장사하던 그 사장님이 3천억 거부가 된 거잖아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게 이제 M&A인 거고, 그런 M&A가 활성화가 되면 벤처 브랜드들이 더 좋은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애를 쓸 거고, 그러면 또 발주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ODM 업체들도 더 활성화될 거고, 그게 이제 선순환 작용을 일으키게 되면서 한국의 화장품 산업을 더 한 단계 끌어올릴 수가 있다. 우리나라 내수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수는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수출인데, 이제 중국을 넘어서서 중국이 이제 소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오게 되면 또 동남아도 있잖아요. 또 인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에 계속 침투를 해서 성장을 하려면 그런 역량을 갖춰놔야 된다.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확충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산업에 대해서는 이모저모 많이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사실 화장품 업종 투자하신 분들 별로 재미는 없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관련 투자한다면 어떤 전략을 갖고 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매크로를 봐야 되겠죠. 중국의 매크로 상황이 봉쇄나 뭐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봉쇄 조금 풀었는데 봉쇄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은 4월을 바닥으로 해서 조금씩 계속 풀리면서 매크로가 살아날지 이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매크로가 일단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가 다 바닥은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제 화장품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나이브하게 접근하세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화장품 뭐 아니면 도거든요. 네, 화장품 중국 되면 화장품도 다 좋고 그래서 뭐 브랜드력이 있든 없든 그냥 다 주가가 올라요.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매크로 불확실성이 걷어질 때 그때 주가가 오르겠지만 단발성으로 그칠 기업들도 많이 있고 계속 갈 기업들도 있고 그거를 잘 스크린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그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설화수가 중국에서 그렇게 힘든데 매크로 상황이 1분기에 중국에서 8% 정도 성장했거든요. 네.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오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됐고 그리고 중저가 쪽에 오프라인 쪽에 구조조정을 다 지금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매크로만 좋아지면 된다라고 투자자들이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클리오 국내외적으로 브랜드 인지도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코스메스나 한국콜마 중국에서 입지를 상당히 많이 지배력을 높이고 있죠. 이제 그런 업체들이 이 매크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될 때 쭉 올라갈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업체라고 보고요. LG생활건강은 1분기 실적을 통해서 후에 대중국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가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좀 확인해 봐야 되고, 애경산업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LG트윈스가 예전만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LG생활건강 향 매출 비중이 높은 이제 연호 같은 업체들, 용기 업체인데, LG생활건강 향 비중이 높으니까 여기도 이제 실적이 LG생활건강하고 같이 좀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조금은 매크로 거친다고 해서 그냥 가기는 좀 쉽지 않다. 단발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마이크로적인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이 럭셔리 브랜드하고 이 좀 중저가 브랜드, 요거는 어떤 투자할 때 어떤 그런 뭐 좀 기준점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화장품은 평균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해요. 예. 평균 밸류에이션.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아모레퍼시픽 30배 PER 그리고 AVCNC 10배. 그러면 평균 20배잖아요. 예. 그래서 막 그 예전에 그 신규 상장하는 업체들 적정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때 그냥 화장품 평균 20배 이렇게 적용하는 케이스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화장품은 럭셔리 반열에 오르는 게 되게 힘들지만 한번 반열에 오르면 실적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뭐 30배로 상당히 높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저가 쪽은 한번 히트를 친다고 해도 그게 내년, 후년 계속 간다는 보장이 절대로 없고요. 오히려 그 다음 연도에는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력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편차가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브랜드력에 따라서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중저가 쪽에서 1년 실적이 좋았다고 계속 좋게 보면 안 된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